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압도적 표차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의 첫 연임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과도에 이제 걸림돌은 단 하나, 사법 리스크뿐입니다. 10월이 되면 하나둘 결론이 나올 거고 그 내용에 따라 민주당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의식한 걸까요? 새로 꾸려진 지도부 중 일부가 첫날부터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국민적 저항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고 일부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지경이다 보니 사법부를 압박하자는 유혹에 상당히 깊게 빠져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삼권 분립이란 대명제마저 무시하려는 건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릴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란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죠. 이 대표의 지지 발언 이후 최고위원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 전망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원들이 그런 전체 정황을 모르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분란의 소지가 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선 비주류 물갈이, 측근 인사들 국회 입성에 이어 연임까지 성공하면서 이재명 1급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 대권 가도의 유일한 걸림돌인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하자는 글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사법부를 겨냥한 새 지도부의 발언들이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 대표의 중도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로 서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민적 분노를 살 거란 발언은 적절치 않고 사법 방해에 준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시 개발비리, 대북 송금 의혹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10월 안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까지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거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판부 압박에 들어간 여론 조성용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판사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급 판사 역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법관은 기록만 보고 판단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된 거라며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이 선고되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 집권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친명 1세긴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첫 회의부터 현 정부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은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한 대통령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계엄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다는데 회의 분위기 정민진 기자가 전합니다. 모두 발언에서 먹고 사는 문제, 성장 회복을 위한 정부 여당과의 협의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표가 회의가 끝나기 전 한마디 덧붙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될 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억지 사과 대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란 인터뷰 발언을 지적한 겁니다. 이 대표에 앞서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도 친일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제강점기의 상처와 분노를 잊지 못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자신이 거론했던 계엄 가능성을 공개회의에서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 지명이 대통령 탄핵에 대비한 계엄령 선포용 아니냐는 주장인데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아닌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통령실이 답을 줘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회담보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가 일요일인 25일 첫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찍 성사된 셈이죠. 하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여러 현안을 두고 이견이 적지 않아 의제 선정 단계부터 양측의 신경전 치열할 듯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 회담을 제안드립니다.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갖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공식 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면 모든 것을 열어두고 하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을 두고선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 발의 시한을 오는 26일로 못 박은 것에 대해 뜬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뜬금없이 시한까지 건 것을 보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입장하고 좀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반면 한 대표가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왜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대표는 특검법과 함께 지구당 부활 문제를, 한 대표는 금융투자세를 비롯한 민생 현안을 제안한 상태인데 민주당이 추진해온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연금 개혁안까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정식 회담은 3년 1개월 만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김 검사가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대상인 최소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출정 기록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소득은 없습니다. 또다시 공광만 오갔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법사위 현장 검증 시작부터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대상인 김영철 검사가 법정 구속 당일 장시호 씨를 불러 위증교사한 의혹을 밝히겠다며 장 씨의 모든 출정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날만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정 기록이라든가 관련된 기록들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분씩 얘기하자고요. 이것저것 집에 안에 있는 거 다 뒤져도 좋습니까? 적당히 하세요. 결국 장 씨의 68차례 출정 기록을 확인했지만 여야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당은 두 사람이 만난 기록 자체가 없다며 탄핵 철회를 촉구했고 야당은 장 씨가 구속된 날 구치소로 가기 전 1시간 동안 김 검사를 만났을 수 있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예 만나지 않았는데 당연히 위증을 교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과하고 당연히 탄핵 소추를 철회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요청한 시간만 나와 있을 뿐 실제로 언제 출정을 나가고 언제 돌아왔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야당은 내일 행안위, 모레 과방위 청문회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장 등 기관장과 간부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어 오늘 시작된 정부의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들을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청문회 때 증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야당 주도로 김 대행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차관급 공무원이 왜 국회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건지 백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회 과방위원회가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을 의결한 건 제2차 청문회였던 지난 14일.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언 거부 중인 김태규 증인의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제가 계속 권한 없다고 말씀드렸지 거부한다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김 대행은 닷새가 지나 실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에 대한 증언 거부 의결이 무고인 만큼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는 달라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박문진 이사선임 집행정지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국회에서 공개된 건 불법이라면서 인권위 진정도 예고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이 위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엔 인사권 감시를 넘어 개입하려는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궤변을 앞세운 적반하장식 태도라며 김 대행이 법 지식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호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 전문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지식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을 그런 행태를 법비의 행태라고 하잖아요. 김 대행은 오는 21일 예정된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유일한 대권 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새 지도부는 이재명 중심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특히 대권 가도의 걸림돌로 평가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인지 정치부 최재형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적 분노, 저항 이런 게 있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김병주 최고위원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김병주 최고위원 언론 인터뷰 얘긴데요. 재판부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판결을 한다면 이런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취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재판 불복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1심 재판을 전후해서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을 노골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 대선 행의 마지막 관문으로 보고 지도부 출범 초반부터 강경 대응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발언들을 보면요,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 유죄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까? 네, 친명계 의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일단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녹음 전체를 들어보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명백하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 기간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몰랐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거짓말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우는데요. 다만 사법부 압박용 성격도 분명하게 있어 보입니다. 대북 송금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도 상당수 친명계 인사들은 유죄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네,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설령 1심에서 유죄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 대우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게 되면 대선,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해서는 사법부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판결 자체를 미룰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부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국민 여론은 당심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해왔던 중도층의 여론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심과 민심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네. 자, 근데 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한동훈 대표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도를 겨냥한 그런 겁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중도층 표심을 잡아서 여야 대표 회동도 하고 영수회담 제안도 하고 취임하자마자 선제적으로 의제를 좀 던지는 모양새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지구당 부활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일단은 합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의제입니다. 다만 나머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한데요. 특히 해명대원 특검법이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각 당의 입장차 자체가 아직은 큰 상황입니다. 또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확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종합해 본다면 일부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여야 대표 서로 탐색전을 벌이고 그냥 첫 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부분에만 더 의미를 두는 선에서 일단은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 최고위원들을 압박하고 이재명 대표는 타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양면 전술 아닌가 싶긴 한데 결과로 보여줘야겠죠.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가 참여하지 않아 마음이 편치 않았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광복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별도 기념식을 가졌었죠.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퇴진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따지기 위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가 불참하면서 축사는 다른 독립유공단체가 맡았습니다. 갈등과 반목, 이제는 끝냅시다. 같은 시각 광복회가 별도로 연 기념식에선 정부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내부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단독 진행 행사가 정부 탄핵 성격으로 변질된 데 대해 자체 감사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 원을 지원받는 보훈부 산하 단체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광복회 내규에도 이 같은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데 광복회는 해당 발언은 축사자의 개인 의견일 뿐 단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중립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고발한 지 4년 만인데 비공개로 나와도 좋다고 했지만 임 전 실장은 조사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공모전인 2017년 말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내정하고 인사비서관을 통해 중기부에 이 내용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 전 의원은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 임원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회의 참석자로 알려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한 지 4년 만입니다. 법조계에선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느라 임 전 실장 조사가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비공개 조사를 타진했지만 사양했다며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라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폭염이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팔당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녹조가 관측됐는데 이 녹조의 농도가 9년 만에 가장 짙었습니다. 녹조는 기온 상승과 비례하는 만큼 전국 강과 호수로 확산하고 있는 녹조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팔당댐 상류가 온통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는 녹조띠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길이만 5km에 달합니다. 투명한 컵으로 이렇게 팔당호 물을 떠보면 녹색 알갱이가 둥둥 떠다닙니다.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팔당호에선 일주일 전 올해 첫 녹조가 관측됐는데 당시 유해 남조류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1ml당 8,000개를 웃돌았습니다. 오늘 채취한 시료에서는 1ml당 10,000개 이상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주까지 비슷한 농도가 유지되면 사상 처음 경계 단계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많이 오염됐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녹조나 뭐 이런 식으로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그런 것이 걱정되지 않을까 하는. 충남 대청호와 보령호는 이미 경계 단계가 내려졌고 낙동강은 이번 주 격상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7월 장마 이후 점차 세포수가 증가하여 현재 경계 단계 수준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녹조가 빠르게 퍼지며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신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활성탄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0%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폭염은 이달 말까지 지속될 전망이어서 전국이 식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폭염이 꺾일 거란 기대는 당분간 접으셔야겠습니다. 북상 중인 고태풍 종다리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비를 뿌리겠지만 예년처럼 더위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습도를 높일 뿐 아니라 열대야가 더 심해질 걸로 분석됐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손풍기를 들고 부채질을 하고 양산으로 온몸을 가려봐도 더위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저는 말복지나면 더운 게 좀 가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너무 덥고. 덥기도 더운데 습해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열대야는 서울이 29일, 부산이 25일로 오늘도 신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듯 예년엔 태풍이 올라 폭염을 꺾었지만 올해는 정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시속 약 65km로 북상해 내일 오후 3시쯤 제주 서귀포 남쪽 120km 해상에 이른 뒤 모레 새벽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약해질 예정입니다. 부산과 울산의 시간당 30mm 내외, 제주엔 시간당 최대 50mm의 비를 뿌리지만 오히려 폭염만 더할 전망입니다. 야간엔 특히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습기까지 더해지면서 야간 기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9개 모두 더위를 식힐 소방수 역할을 못하면서 서울의 최저 기온은 모레까지 무려 28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열차 바퀴 탈선 사고로 오늘 새벽까지 12시간 동안 KTX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무려 153개의 열차가 지연되면서 승객 피해도 컸습니다. 이 고온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반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부산여관이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연신 부치질을 해보지만 지친 승객들은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역 전광판에 열차 지연 안내 문구가 빼곡합니다. 내일 부산에 출장 업무가 있어가지고 오늘 내려가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이 사고로 153개 열차의 운행이 짧게는 20분, 길게는 4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열차 운행은 사고 12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5시에야 정상화됐습니다. 열차 안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게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객실 승무원분들한테 여쭤보거나 이래야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열차 바퀴가 탈선한 이유로 폭염, 정비 부실, 부품 불량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원인 규명에는 최장 6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온에 의한 바퀴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비 주기를 보다 단축시켜서 예방 정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코레일은 환불 등 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새벽에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경찰차 앞으로 갈짓자 운행을 하던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나곤 기자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순찰차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더니 빠른 속도로 좌회전합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지만 앞차는 그냥 내달립니다. 순찰차가 방향을 돌려 뒤쫓지만 버스 전용 차로까지 침범합니다. 오락가락 차선을 변경하며 달리던 음주 차량은 경찰이 200m 넘게 추격해오자 결국 이곳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3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귀가하는 길이었다며 음주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 1km 정도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경찰서 인계하느라고 같이 태우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한 상황이죠.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얼마 전 카페로 돌진한 테슬라 운전자가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페달 하나로 가속과 제동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 사고 유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장혁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카페로 돌진해 11명을 다치게 한 테슬라 전기차. 주차하겠다고 들어오다가 그냥 밀고 들어와서 난간 부시고. 6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하면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으로 차량을 움직이고 멈출 수 있는 전기차의 핵심 기능으로 전력 소모를 줄이고 브레이크 수명을 늘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을 켜고 주행을 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금세 멈춰서 정지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페달 하나로 주행과 제동을 하다 보니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내연기관차에는 없는 기능이라서 전기차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차량이 완전 정지하고 싶다 이걸 꽉 받는 거죠. 전기차 회사들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을 경우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장치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스토킹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여중생이 남자 고등학생에게 피습을 당한 건데요. 이 가해 학생은 피해 여학생이 만나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여학생 가족은 수개월 전부터 스토킹 신고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뒤를 돌아보며 빠르게 걸어가고 사복을 입은 남성이 뒤따라옵니다. 잠시 후 남성이 둔기를 든 채 여학생에게 달려들고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둔기를 휘두릅니다. 왜 그러세요? 하는데도 막 하니까 우리가 막 아저씨 왜 그러냐고 저쪽에서 아저씨들 뛰어오고 있더라. 범행 직후 가해자는 시민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고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와서 제 가방을 보면서 흉기를 꺼내니까는 그때 좀 놀라긴 했지요. 흉기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고등학생으로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가해 남학생은 학교와 약 200m 떨어진 이곳 대로변에서부터 피해 여학생을 쫓아갔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미 지난 3월 가해자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6월에는 가해자와 상담한 학교 교사가 스토킹 범죄가 우려된다며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측에 스마트워치 지급 절차도 알렸지만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마약 범죄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코카인 원액을 국내로 들여온 뒤 가공해서 판매한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이 코카인 원액 밀반입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원액 상태로 들여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양손에 큰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가방에 들어있는 건 코카인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이 50대 남성은 코카인 원액을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원액은 강원도의 한 창고에서
콜롬비아 국적의 두 사람이 코카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페인트처럼 이렇게 들여오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 냄새를 아마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섞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코카인 특유의 냄새를 숨기기 위해 액상으로 들여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국인 판매책이 한강공원에서 코카인을 거래하려다 적발되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코카인 소지 혐의, 판매 미수 혐의로 현 시간 긴급 체포합니다. 압수된 코카인은 총 60kg으로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압수한 코카인 양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시가로는 1,80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캐나다 국적의 남성은 미국 등지에서 코카인 밀수 전력이 있다고 밝히고 코카인을 가공한 콜롬비아 주직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보통 대부분 가스요금을 한 달만 연체해도 가스가 끊기는 건 아닐까 마음 졸이기 마련인데요. 서울의 한 요양원 대표가 무려 7년 동안 가스료를 안 내고 버티다가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돈 한 푼 안 내는 게 가능했던 걸까요? 변정현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관을 따라 계량기의 위치를 역추적합니다. 선반 문을 열자 가스 계량기가 보입니다. 이거 같은데? 다른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량기 여기 있네요. 네. 계량기 두 개. 서울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60대 원장은 지난 2016년부터 7년 8개월 동안 계량기를 바꿔치기 하고 사용량을 0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는 검침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용량을 0으로 통보를 한 거고 검침원의 진입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그걸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안 내고 버틴 가스요금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해당 요양원은 이 건물 지하 2층부터 5층까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7년간 가스요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 사용이 없어 의심은 됐지만 물증이 없어 일찍 신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었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본인은 안 쓰는데 왜 하냐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경찰은 원장을 사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 공백 사태 전에도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 공백이 8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응급실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진료가 파행을 빚는 지방병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수도권 병원까지 연쇄적인 차질을 일으킬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임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종시에 단 하나뿐인 종합병원입니다. 구급차와 환자들로 붐벼야 할 응급실이 조용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약 3분의 1이 최근 석 달 새 임금 문제 등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24시간 운영되던 이곳 응급실은 이달 들어 매주 목요일마다 진료를 만 하루 동안 중단하거나 반나절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응급실 운영 시간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도 최근 응급실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응급실은 다 한계 상황에서 간신히 운영하고 있었고 전공의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게 사실입니다. 이 병원들마다 인력을 빼가기가 난리가 아니거든요.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곳은 의료 공백 사태 전보다 4배 증가했습니다. 반면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 발생과 코로나 확산세로 응급치료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응급 환자가 폭증하는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료 차질이 일부 지방병원을 넘어 수도권까지 번질 경우 응급실 대란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역대급 폭염에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전기 사용량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서울의 한 오락실. 각종 게임기와 코인 노래방 기기,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곳의 지난달 전기 사용량은 11,001kWh,
전기요금만 199만 원이 나왔습니다. 3월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폭염에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돌린 데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봄, 가을보다 45%가량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에어컨을 더 늘리자니 이제 전기세가 좀 부담되는 게 이제 사실이고, 지금보다 더 줄이자니 이제 손님의 이제 불쾌감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폭염이 절정에 달한 8월은 더 걱정입니다. 지난 13일 최대 전력 수요는 94.6기가와트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달 전력 사용량도 작년 8월은 물론 기존 최고치였던 작년 1월 51.2테라와트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보다 지금 현재 통계로는 한 27% 정도 사용량이 늘어났고, 일반 이제 소상이나 또 가정용 그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거든요. 8월 말까지는 지속될 거예요.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연매출 6천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걱정되는 8월 전기요금 고지서는 다음 달 초 검침 이후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여름철에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전력 수급이 감당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전력 수급과 전력망은 이상이 없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올 여름에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쓰길래 이런 겁니까? 네, 지난 13일이죠. 전력 총 수요는 102.327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철 가장 무더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전력량이 이제 100기가와트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2000년만 해도 전력 시장 내 수요만 계산한 최대 전력은 41기가와트에 불과했지만 2014년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51년에는 올해보다 2배 증가한 202기가와트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전기차,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AI 산업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들이 모두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2011년이었던 것 같은데 블랙아웃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대규모 정전 사태는 없는 것 같네요. 네, 통상 전력 수급은 예비율이 10%가 넘어야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합니다. 2011년 9월 때늦은 무더위에 갑자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예비율이 19.4%에서 하루 만에 5.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후로 정부의 전력 수급 대책은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겨울에 집중됐고요. 이달 들어 예비율이 10%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5일과 12일 이틀뿐입니다. 2011년 이후에 발전소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석탄 그 이후에 LNG, 즉 천연가스 발전소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전기 먹는 하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얼마나 많은 전기를 소모하길래 그런 말이 나온 겁니까? 네, 구글 검색은 건당 0.3와트시를 소모하는 반면 챗 GPT는 10배인 2.9와트시를 소비합니다. 성능이 더 향상된 챗 GPT-4에선 AI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스마트폰 한 대를 충전하는 양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정부는 AI 보급과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2038년 전력 수요가 128.9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난해보다 30%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자, 그럼 전력 소모가 감당이 될까 싶은데요. 우리 전력 설비 준비가 그만큼 돼 있는 건가요? 네, 예비율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계획까지 모두 포함을 해도 2038년 10.6기가와트가 부족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7년 뒤부터는 전력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는 대형 원저 3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38년 국내 원전은 총 30기로 늘어납니다. 자, 근데 원전 등으로 부족 설비를 메꾸면 전력 수급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전력망입니다. 전력을 수요지 곳곳으로 전달할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전력망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지난 11년간 전력을 만드는 발전 설비는 69% 늘어난 반면 송전 선로는 14% 확충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10년간 송전망의 확충을 계획했던 것 대비 60%밖에 못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주민들 반대입니다. 신규 발전소 신재생 많이 넣어봐야 송전망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버려야 됩니다. 정부가 빨리 주민 수용성을 좀 키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 법안이 차일피일하다가 그냥 폐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전력 대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빨리 대책이 있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미양국이 오늘부터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북한이 반발해온 야외 기동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고 이에 맞춰 진행되는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가 반영됐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한여름밤,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사격 통제 차량이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이어 미 육군의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 M1이 나타나 산기슭에 있는 가상의 적 진지를 향해 불을 뿜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를 위해 이달 초 미 본토에서 급파된 제1기갑사단 병력들입니다. 미 육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본토 병력을 열흘 안에 전개하는 불굴의 용기 훈련을 매년 실시하는데 이번엔 한미연합훈련에 맞춰 기갑부대를 한국에 파견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미 대선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추가 병력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야외 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지난해보다 10회 늘었고 여단급 훈련은 지난해보다 4배 넘게 증가한 17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민간군이 합동으로 나흘 동안 진행하는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가 포함됐습니다.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6년 만에 재개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은 오는 22일 실시될 예정인데 적 공군을 가장한 전투기를 동원해 실전처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해외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에서 전기차 추정 화재로 차량 200대가 전소됐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각국은 대책 마련에 안간힘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들이 엄청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꺼먼 연기는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후 6시쯤 포르투갈 리스본 국제공항 인근 렌터카 주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200대 이상이 전소됐습니다. 소방관이 140여 명이나 투입됐지만 인화성 물질과 바람 때문에 진화에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부 항공편이 지연됐고 장기 주차한 여행객들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돼 다른 차로 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는 세계 각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Look at the Tesla getting burnt next to my house.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주차된 차에서 갑자기 불이 시작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런던에선 지난 1월에만 전기버스 화재가 3건이나 발생해 전기버스 차종이 아예 퇴출됐습니다. 커지는 전기차 공포에 유럽연합은 2027년부터 배터리 관련 모든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하원도 리튬 이온 배터리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도는 이미 지난해 배터리 안전 검사를 강화한 데 이어 지하 주차장 등에서 충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일본 도쿄 도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에서 화장실 등을 뜻하는 중국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영어 낙서가 나와서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는데요.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입구 기둥에 가림막이 쳐졌습니다. 낙서를 지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낙서가 있다는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라고 적힌 기둥 표면과 받침대에 검정 매직펜으로 쓴 듯한 글씨로 화장실, 군국주의 등의 중국어가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돌기둥 위에서 화장실을 뜻하는 영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Faced the Japanese government's permission to discharge nuclear wastewater. Can't we do anything? No! I will give them some criticism.
당시 낙서를 한 중국인 2명은 중국으로 출국했고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 1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우익의 성지로 불립니다. 최근 패전일을 맞아 일본 현직 강요와 정치인들이 잇따라 참배에 나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2025년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공개 테스트가 열렸습니다. 한국 농구를 대표했던 양동근 선수의 조카 등 해외 출신 선수도 눈에 띄었는데요. 시속 150km에 가까운 공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고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더위에 햇볕까지 강했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비장합니다. 프로구단 스카우트의 눈에 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치고, 뛰고, 던집니다. 타격, 수비, 주루, 투구 분야로 진행된 오늘 공개 테스트엔 해외 아마추어, 독립리그, 일반 학교 출신 등 15명이 지원했습니다. 방위산업체 복무 중 도전한 선수, 과거 드래프트에 참가했었지만 지명받지 못해 다시 도전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뭐든 해보자. 후회를 없이 해야 나중에 야구를 그만두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전 야구를 더 하고 싶으니까.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행을 택한 혼혈 오른손 투수 양재희였습니다. 한국 농구 레전드 양동근 코치의 조카이기도 한 양재희는 미국 대학 리그에서 뛰던 중 외삼촌 양동근 코치의 조언에 따라 KBO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냥 떨리지 말고 그냥 100%까지 해보라고요. 시속 150km에 이르는 빠른 직구가 장점인 양재희는 KBO에서 뛸 수 있다면 군입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항상 운전을 도맡아준 할아버지께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152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게임일 때는 148까지 나오고 그냥 지금 조금 연습 더 하고 해보려고요. 운전 많이 해주고 밥 많이 먹여주고 고마워요. KBO 리그의 문을 두드린 이들의 프로행 여부는 다음 달 11일 신인 드래프트에서 결정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Donnez-moi à boire. Cosa volete? Ce qu'il y a de meilleur. 태양이 장렬하는 해변에서 리플리가 위스키를 음미합니다. 친구의 신분과 재산,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가로챈 완전 범죄로 자축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인양한 친구 요트에 뭔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바다에 버렸던 친구 시신이 곧장 프로펠러에 걸린 겁니다. 원작 소설에 없는 반전이 알랭 들록만큼이나 빛났습니다. 홍콩 극장 앞에 한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이 사내, 줄 서 있던 관객들에게 반전과 결말을 소리쳐 알렸다가 몰매를 맞은 겁니다. 옛 서울 극장 앞에도 비슷한 얘기가 전해오죠.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를 보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누군가 범인의 정체를 외쳤답니다. 결말이 뻔한 영화 관람보다 싱거운 일도 드물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그나마 반전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초반 선두를 달리더니 삽시간에 6위로 밀려 낙선했습니다. 대놓고 김민석 후보를 밀어준 이 대표를 향해 볼멘 소리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전현희 후보는 살인자라는 그건이 막판 득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위에서 이력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위에 오른 건 당연해서 반전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도부도 이재명 단일 체제가 됐습니다. 당의 확장을 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배격하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영상 축사에 당원들이 야유를 보냈다니 보탤 말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새 국회에서 2달 넘도록 벌어지는 풍경과는 워낙 거리가 멉니다. 시인이 소장수 얘기를 들려줍니다. 백성의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 줄도 모르면서 이리로 몰고 어디로만 다스리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엾다.
옛말에 천명은 지략으로 구할 수 없고 민심은 힘으로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몽골 기병처럼 몰아치는 속도전으로 민심을 얻겠다고 합니다. 8월 19일 앵커 칼럼 오늘 이재명의 숙제였습니다. 오늘 새벽 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귀포 부근 해상을 지나 모레 새벽에는 군산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인근 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최대 10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비 대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덥고 습한 공기에 무더위와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폭염특보 속 서울이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고 서울은 폭염 수준의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